이진숙을 버리고 강선우를 안고 간다. 이 어제 좀 뉴스가 많이 됐죠. 그 인사 논란 속에서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2.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그 리얼미터 어제 나온 조사 결과 2.4%포인트 하락했고 적극적으로 강선우 후보자 엄호에 나섰던 민주당 5.4%포인트나 내렸습니다. 아직 그래도 국힘하고 차이는 한 20%포인트 납니다. 예, 그렇긴 한데 네. 민주당 5.4%포인트 아래였습니다. 이거 상당히 큰 거예요. 민주당은 근데 여전히 보좌진들의 반대된 진술도 많다라고 엄호 중인데 이 상황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이진숙 후보자는 애초에 버림패였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런 것 같긴 해요. 처음부터 희생양 네. 삼으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명되자마자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실제로 민주당 쪽 패널들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옹호를 안 합니다. 자기 편이라고 인식을 안 해요. 애초에 국민의힘에서 출마까지 준비를 했던 인사다라고 생각을 하고 네. 능력, 자질, 도덕성 면에서 다 문제가 있으니까 똑같이 비판을 하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진숙 한 사람을 버리고 나머지 후보자들의 부적격, 결함들은 많이 감추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물소대 전략이 다 같이 우르르 가서 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의 희생양을 세우고 나머지 물소대를 안전하게 강을 건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략이었던 건데 저는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서 날선 비판을 하는 게 의미가 없었다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이 사람 때문에 언론과 우리 여론이 소화할 수 있는 트래픽이 제한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더 집중적으로 짚어봤어야 됩니다. 김영훈 네. 이제 장관이 됐죠. 김영훈 그렇죠. 후보자라든지. 그러니까 아직 늦지 않은 게 뭐 권오울 후보자나 아니면 뭐 이제 좀 문제 후보자들 아직도 있지 않습니까? 정동영 후보자 같은 이런 사람들 좀 집중적으로 지금이라도 해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버릴 작정으로 이진숙 후보자는 데려갔다라고 저는 보이고 강선우 후보자는 그런 의도로 지명을 한 것이 아닌데 네. 지명을 하고 보니까 너무 많은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지금 가르마를 못하고 있다가 결과적으로 이진숙 후보자만 낙마를 시킨 그런 그림이 돼버렸죠. 어젯밤에 근데 강선우 후보자는 임명을 안 했잖아요. 아직은 좀 눈치를 보는 것 같아요. 예, 청문보고 세택이 아직 안 됐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지금 있고 근데 지금 민주당부터 지지율이 빠지고 있잖아요. 왜 그러냐? 민주당이 가장 선두에 서서 옹호를 했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입장을 확인한 건 우리가 지난 주말에 처음 확인을 한 겁니다. 지켜보고 있다라고만 얘기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후행적으로 또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이 추가적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남아 있다라고 봐야죠. 그리고 강선우 후보자 지금도 계속 논란이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당장 아침에만 해도 그 여가부 장관 문재인 정권 여가부 장관이 얘기했던 그런 정정의, 예산 갑질 예. 이것도 지금 문서로 드러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복성으로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는 건데 지금 본인이 그런 부처의 그 보복성 예산 삭감을 한 부처의 장관으로 가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굉장히 엽기적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집중적으로 견제를 해야겠죠. 지금 국민의힘에서 국민농락 강선우 장관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져서 정권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또 깔리는 것 같은데 의원님 보시기에 아까 이제 박미영 대변인은 전략적으로 너무 이진숙 전 후보자한테 포커스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분산 효과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앞으로 남은 전략을 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장관이 지명되는 걸 떠나서 계속적으로 지금 문제되는 장관들이 공격을 해야 됩니다. 네. 박 대변인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이진숙 후보자, 권오울 후보자 이런 사람들은 별 타격감도 없어요. 그래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장 타격감 핵심적인 어떤 사람들 중에서 문제되는 사람. 저는 강선우 후보자도 그렇지만 또 정경 후보자도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정말 이제 장관이 되셨죠? 네, 네. 정말 뻔뻔하기가 이럴 데가 없어요. 아니 농지법을 완전히 유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도 없어요. 예를 들면 그 농지법상에 농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90일 이상의 경작을 해야지 그게 인정이 됩니다. 그런데 정경 장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인천에서 의사를 하고 있는데 평창에 그 농지 1,500평 정도 되는 것을 어떻게 90일 동안 그 경작을 합니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 사항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뭐 지인들과 농사를 지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 마스크 관련된 주식이 상패 직전에 매각을 했죠. 그거는 진짜
워런 버핏이 울고 갈 정도의 어떤 신의 어떤 경지인데 그것은 내부자 정보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죠, 상식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문제 등등에 대해서도 집요하게 계속해서 저는 물고 늘어져야 된다. 특히 지금 이 강선 후보자 같은 경우 갑질 말고도 굉장히 문제가 많아요. 갑질 말고도. 많아요. 네. 갑질도 이런 예를 들어 저는 더 파헤치고 싶은 게 지금 뭐 46명 면직자 중에 실질적으로는 28명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되죠. 그다음에 정영애 전 여가부 장관이 이런 예산갑질 폭로도 났지만 이런 어떤 폭로도 저는 더 많이 이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재산 문제도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남편 그 유명 로펌의 변호사로서 그 세전 수입이 뭐 9억 얼마 세후가 5억 뭐 8, 9천에서 한 6억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남편만 5년 하면 30억. 네. 그다음에 본인 강선 후보자 세비하면은 36억 정도 되는데 지금 재산 신고는 3억 3천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지금 김민석 총리 때와는 완전히 반대로 김민석은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많은데 여기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 그리고 재산이 턱없이 지금 작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남편과 했던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설사 장관으로 이재명이 임명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서 공격해야 될 포인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정은경 장관 같은 경우에는요. 그 한 달에 부부가 55만 원 썼다고. 그렇죠. 거기도 55만 원. 지출이 제대로 소명이 안 되죠. 55만 원으로 부부가 살았다고 하는데 평창까지 농사 지으러 가려면 기름값만 해도 55만 원은 더 나올 것 같은데. 예. 문재인 정부에서 여가부 장관을 지낸 정영애 전 장관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강선우 후보자의 갑질을 폭로했지요. 근데 이어서 이제 참여연대나 민노총까지도 강선우 갑질은 치명적이다, 지명 철회하라 이렇게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지지율은 또 빠지는 상황이고 오늘 내일 과연 어떤 모습이 좀 나올지에 좀 관심이 쏠립니다. 일각에서는 강선우 후보자를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그 다음에 뭔가 충격적인 후속 보도가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SBS도 그렇고 아직은 특별히 충격적인 보도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그런데 국회 보좌진 익명방도 그렇고 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다가 바로 뭐 1분 후에 삭제하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저희가 그게 사실인지는 저희 확인 못했습니까? 뭐 어떤 사실인지는 저희 말씀 못 드립니다만,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아직도 대기를 하고 있다. 충격적인 의혹들이 있다라는 식으로 지금 여의도에 좀 소문이 파다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명을 할 경우에는 조국 시즌 2로 가는 거 아니냐? 결국에 문재인 정부도 그렇잖아요. 지금 지지율 고공행진을 벌이다가 조국 장관을 무리하게 임명을 해가지고 그 이후에 지지율이 급전직하하는 그런 상황이 펼쳐졌었는데 꼭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좀 의문의 시각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사실 그 이재명 대통령 역시 여러 가지 좀 신경이 많이 쓰일 거예요. 지금 당대표 선거 역시 김어준이 밀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정청래 후보가 압도적으로 지금 박찬대 후보를 압도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압도적으로 압도하네요, 진짜 압도적으로 압도하는 상황인데 박찬대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이재명 대통령의 복심 뭐 아주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용이 또 지지를 하게 됐었는데 공개 지지를 하게 됐었는데 그런데 반면 지금 정청래 후보가 상당히 앞서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좀 머리가 아프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는 뭐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근데 다른 인사도 논란이 좀 많습니다. 강선우 후보자로 지금 시끄러운 상황 속에서 아까 이제 뭐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강선우 후보자나 이진숙 후보자의 지금 포커스가 지금 집중이 돼 있었는데 흑석 김의겸 전 의원 새만금 개발총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하늘이 낸 대통령이라고 용비어천가를 부르던 최동석 씨가 인사처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이걸 두고도 상당히 비판이 많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깜짝 놀랐는데 이제 흑석 거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인 이제 토지 불법 어떤 투기 의혹 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에도 쫓겨났죠. 그다음에 그 이후에도 또 이제 청담동 괴담으로 인해서 많은 질타를 받은 사람이 새만금 개발청장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뭐 어떤 개발에 따른 어떤 투기를 뭐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인지는 네. 모르겠는데 뭐 전문가긴 하네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뭐 투기 뭐 이렇게 땅에 대해서는 뭐 새만금이 아직 개발이 좀 덜 됐으니까 여기를 뭔가 개발의 노하우를 그러니까 뭐 그런 면에서는 뭐 적임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어떤 인사를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 확실히
본인한테 잘해주는 사람, 뭐 이불도 덮어주고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가는구나 이렇게 흑석허사처럼 이렇게 참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김의겸 같은 경우는 국회의원 시절에 이재명을 좀 감싸도는 그런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인사로서 보온을 하는구나 그런 어떤 생각도 들고 이 최동석이라는 사람도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거의 뭐 용비청가를 부르고 또 심지어 인사는 뭐 코드 인사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그 황교익 씨 칼럼니스트와 뭐 먹방을 하면서 할 때 그때 이천에 물류창고에 대형 화재 참사가 나서 그렇죠. 소방관분들도 돌아가시고 그럴 때 해당 그 지사였던 사람이 먹방 라방을 해서 굉장히 좀 비판을 받기도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황교익 씨를 경기도 그 관광공사 사장으로 임명을 했을 때 네. 많은 비판을 이제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 그 최동수 씨가 인사는 뭐 코드 인사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를 이제 감싸기도 했는데 이런 사람이 코드 인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이 인사처장에 임명됐다. 그러면 결국은 앞으로 이재명 정권의 인사는 이제는 이제 완전히 진짜 코드 인사구나. 그동안 뭐 형식적으로 뭐 통합 인사니 이런 어떤 이야기는 글자 그대로 정말 그 립 서비스였구나. 이런 것을 스스로 신고하는 것 같습니다. 코드 인사 하라고 임명한 거죠. 그러니까 뭐. 이분이 그런 말만 한 게 아니라 오광석 그 민정수석이 낙마를 하니까 도덕성 검증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런 쓸데없는 걸 왜 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또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었고. 문재인 정권 때는 그래도 뭐 7대 검증 기준이라고 해서 뭐라도 만들어 보기는 했는데 이분은 오히려 그마저도 비판을 하고 있어요. 무능하고 쓸모가 없는 인간들이다라고 맹렬하게 비난을 또 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이 인사혁신처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런 과거의 주장이나 생각들을 몰랐다라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렇게 인사를 하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것과 다르지가 않죠. 이분이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원순 성추행 사건 때 그렇죠. 가해자 기획 사건 같다. 네. 가해자 피해자가 막 항상 뒤바뀔 수 있다 이런 얘기다. 그리고 이 그 최동석 씨 같은 경우는 그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좀 문제되는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영상 많이 내리긴 했는데 엄청 많았더라고요. 예, 엄청 많다고 합니다. 끝도 없을 겁니다. 예, 그런 게 아마 계속해서 튀어나올 가능성이 많죠. 지금 우선순위가 좀 밀려서 그렇지 이분 유튜브 한번 파묘 한번 하면은 그렇죠. 장난 아닐 거예요, 진짜. 참. 아이고, 저희가 인사 관련된 얘기까지도 좀 해봤습니다. 마지막 이슈 한 번만 다뤄보겠습니다. 특검 수사 얘기 잠깐 좀 해볼게요. 어제 밤 늦게 속보가 많이 떴죠. 특검이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넣고 윤 전 대통령 등에게 지금 외환죄까지 적용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제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구속 사유 인정이 어렵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습니다. 영장 심사 이후에 지금 기각 결론이 나올 때까지 특검 수사 내용이 사실 단독 보도로 실시간 보도가 되기도 했어요. 이런저런 내용들이 지금 김용대 사령관이 이런저런 내용이 있다라는 식으로 보도가 실시간으로 생중계처럼 흘러나오기도 했었는데 지금 그런데 어제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이 됐는데 법원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피의자 방어권에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는 점 등을 고려해 종합했다. 지나치게 제한하게 된다. 영장 기각되는 경우 여러분들 많이 보셨겠지만 방어권이 지나치게 제한되게 된다 이런 표현은 잘 쓰지 않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특검이 너무 무리하게 법리를 적용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우리 의원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차기 지도부가 출범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특검 TF를 좀 만들어야 돼요. 맞아요. 왜냐하면 지금 네. 특검 3대 특검이 그냥 피의자 서사만 강조하면서 말 같지도 않은 법리를 지금 무자비하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도 추가 기소를 했는데 이미 내란죄는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을 비롯해서 좀 짜치는 혐의들 5개를 추가적으로 기소를 한 것이고 지금 외환죄를 지금 계속 뭔가 답을 정해놓고 만들어 보겠다라고 여론 작전만 펼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너무 말이 안 돼요. 김용대 드론 작전 사령관이 그냥 일관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북한이 오물풍선을 던지니까 비례적 조치로서 결정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특검도 혐의점을 못 찾았는지 뭘 시비를 걸고 있냐면 왜 그 드론 작전을 한 것을 기록을 제대로 안 남겼느냐. 그런 아주 지엽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정도 혐의를 가지고 구속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적 행위로 먼저 규정을 하고 이걸 외환으로까지 가지고 가겠다. 그리고 이것을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엮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그냥 답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것이 진짜 뭔가 구체적인 혐의점이 발견돼서 수사를 하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이거 심각한 문제고 이건 단순히 이 김용대 작전사령관이 피해자 희생양이 되는 걸 넘어서 이런 식이면 앞으로 어떤 정권이 출범하든지 북한의 어떤 도발 조치에 대해서 비례적인 조치조차 할 수 없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국가 안보관에 심각하게 저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김건희 특검도 지금 뭐 의원급들 압수수색을 하는데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하는데 참고인 신분으로 압수수색을 하고 무슨 정치자금법 위반이라고 하는데 얼마를 누구에게 받았는지조차 적시를 못한 상태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이런 식의 지금 수사 행태가 자행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거는 우리 방탄을 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법리 왜곡에 대해서 엄밀하게 지적을 좀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근데 당 차원에서 이거를 봤을 때 네. 어떤 방에 압수수색이 당했다 이런 것만 지금 뉴스가 나오지 당에서 왜 이곳을 압수수색하느냐 하고 적극적으로 나선 듯한 그런 모습은 사실 기사를 저희가 통해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국회의장실 방문해서 항의를 하긴 했습니다. 항의를 그런데 하긴 했어요. 그 항의라고 하는 게 국회의장 의원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도 그 이미 제출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는데 뭘 굳이 압수수색까지 하느냐라고 항의를 했고 국회의장이 당시에 그런 공식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민의힘 인사들이 탄압받을 때는 입장을 안 내느냐 의원실 의장에게 항의를 했던 건데 근데 그걸 넘어서 이런 좀 논리를 제공을 해야죠. 입사가 얼마나 불합리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희생양을 남기고 있고 이런 식이면 앞으로 드론작전 사령부가 제대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우리 지휘통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가 되는 거예요. 이런 위기 상황에 대해서 좀 국민들께 알릴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보죠. 지금 특검이 너무 무리한 어떤 과잉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게 여러 군데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거죠. 일단 지금 최병 관련해서는 그 우리 대한민국의 그 교계 가장 대표적인 어떤 목사님들이 할 수 있는 그렇죠. 예도 순복음교회 이원 목사, 그 다음에 극동방송 이사장이신 김장한 목사에 대해서 자택과 관련된 그 교회의 여러 군데를 지금 이제 압수수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걸 물론 이영훈 목사 개별적으로 어떤 그 항의 어떤 성명도 냈지만 사실 종교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압수수색하는 거는 유례가 없는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인류의 역사상 그 자유의 어떤 출발은 결국 어떤 종교의 자유에서부터 시작됐고 미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신대로 갖는 어떤 그런 사람들에서 세워졌는데 그만큼 어떤 종교라는 어떤 시설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고 심지어 유신 때도 학생 운동을 하다 명동성당 가면은 그렇죠. 경찰이 직접적으로 체포를 못하고 성당 그 신부님들하고 협조를 해서 데려오고 그러게 했지 않습니까? 군사 정권 때 그래서 성당에 숨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압수수색 들어갔냐? 결국은 이 임성근 사단장이나 이런 사람들의 어떤 구명이 이런 어떤 목사님들을 통해서 대통령한테 전달됐다. 이런 어떤 추론만 가지고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가 지금 없는 이야기다. 그래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이 굉장히 이 특검 정국, 특히 이재명 정권에서 이런 어떤 기본권조차도 종교의 자주조차도 지금 이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역 의원들이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의힘이 참 큰일인 게 과거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과거 어떤 돈 봉투 관련된 의원들 허락할 때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아니 심지어 배탈 나서 못 갔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김용 같은 경우 그 정치자금법 때문에 민주당사에 압수영장을 걸고 2022년 10월 달인가 11월 달인가 왔을 때 그때 당원들 의원들이 와가지고 압수수색을 그때 막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는 그냥 무사 통과를 시키면서 겨우 가는 게 그 국회의장한테 가서 이미 제출 정치 이런 식으로 하니까 거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는 얼마나 만만하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지금 수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이고 이 그
지금 드론 사령관 관련해서는 정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군인들이 어떤 자긍심을 가지고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군사 작전을 하겠습니까? 특히 북한에 대한 이런 어떤 비례적 조치도 지금 못하게 한다면 만약에 북한에서 이제 포를 쏘면 이제 이것도 다 확인을 받고 이제 포를 쏠 수밖에 없는 네. 정말 우리 군인들이 그 군사 훈련 내지는 작전을 하기에 굉장히 지금 암담한 상황으로 지금 만들고 있다. 그리고 심지어 관련된 이런 어떤 군사 기밀 정보도 지금 실시간으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 예를 들면 드론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몇 차례 뭐 평양을 갔다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드러났지 않습니까? 작전을 다 알려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정말 저걸 이롭게 하는 이적죄는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게 드론 사령관을 지금 이런 식으로 엮으려 하다가 지금 구속 기각이 됐는데 문제는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무리한 어떤 수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여기에 대해서 개별 어떤 의원, 개별 어떤 입장을 떠나서 좀 더 당 차원에서 좀 강하게 대처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면을 지금 이제 국민의힘이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 목사들한테도 좀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형 교회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나한테는 압수수색이 없겠지라고 생각하는 의원들도 생각하시는 의원들도 있겠지만 그 의원들도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강도로 압수수색을 하고 수사를 하면은 뭐 조만간에 뭐 머지않았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그 김용대 사령관 영장이 기각된 김용대 사령관이 유서를 쓰고 갔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유서를 썼는데 컴퓨터에 나는 이념을 떠나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고 국민을 위해 무인기 투입 작전을 건의했다. 억울하다.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은 없다 라고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과거에 이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 관련해서 여러분들 기억에 뇌리에 아직도 남아있는 이제 기억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다른 수사는 모르겠습니다만 군인을 향한 수사, 군인 같은 경우에는 또 평생 국가에 헌신을 하고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데 그 자긍심 하나로 일을 하는데 그런데 좀 이런 식으로 뭐 체포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이런 부분들 물론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지만요. 근데 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는 군기에도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래요. 그리고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 건데 법원이 너무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 건데 특검이 글쎄 너무 앞서가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시선이 야권에서만 제기되는 게 아니라 법조계에서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특검이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러니까 이 3대 특검이 출발할 때부터 그런 우려가 있었는데 2016년, 2017년 당시에는 검사가 20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명 이상을 수사하고 200명 이상이 감옥에 가고 또 그 와중에 5명 이상이 또 극단적인 선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방금 말씀하신 이재수 기무사령관도 뭐 그 중에 이제 한 분이었는데 근데 지금은 3대 특검에 파견된 검사 수만 하더라도 지금 이제 120명이니까 그리고 이 3대 특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좀 경쟁하듯이 지금 이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인 것이죠. 그다음에 이 드론 사령부 같은 경우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문에 드론이 새로운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무기 작전에 중요한 어떤 체계가 됨으로써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드론 사령부가 새롭게 이제 창설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윤석열 또 정권과 굉장히 관계가 깊은 또 사령부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드론이라는 어떤 걸 통해서 작전을 했다는 것은 굉장히 좀 국가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군사 안보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사항이었는데 이런 어떤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이적죄를 덮어 씌우면서까지 수사를 하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게 된다면 이 드론 사령부 자체의 어떤 존재 그리고 어떤 사기 그리고 기밀 이런 어떤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국가적인 어떤 후유증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무자비하게 이적죄, 외환유치죄까지 덮어 씌우기 위해서 이렇게 특검이 그리고 민주당에서 이렇게 강하게 지금 하는 것이 앞으로도 굉장히 큰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